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요, 영국에서 이 크립토 법이요, 굉장히 친화적인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코인을요, 개인의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사기 사건, 분쟁에서 소유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영국에서 이전까지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영국도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뭐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런 국가들은요. 사실 미국보다도 더 친코인 규제, 더 빠른 완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들, 뭐 ETP들도 빨리 사실 승인이 대부분 됐거든요. 이거를 보면요. 그러니까 저들 국가만 되고 미국만 안 된다. 중국도 된 마당에 이게요. 결국 미국에서도 코인 규제법들, 규제 명확성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CEX.io 여기는 이제 그 코인 거래소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법이 이렇게 친화적으로 바뀌니 지금 중단했었던 영국 내에서의 거래소 운영을 다시 재개했고요. 넥소입니다. 넥소라고 하는 코인 대출 플랫폼도 영국에서 운영이 좀 이렇게 재개가 다시 됐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철퇴를 맞았었다가 지금 법들이 조금 기류 변화가 생기니까 이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영업 활동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사실 뭐 친코인 국가를요, 굳이 한번 꼽아 보자면 말씀드렸던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제는 홍콩도 이제 중국의 일부지만 친코인 국가죠. 네, 도시죠. 뭐 브라질 이런 데서는 사실 비트코인 뭐 ETP, ETF가 이미 가장 먼저 뭐 캐나다도 그렇죠. 굉장히 빨리 승인이 됐었고요. 이제 영국에서는 지난 5월 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P라고 합니다. ETP가 허용이 됐었는데 승인이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를 못 삽니다. 누구에게만 허용했냐? 기관 투자자 혹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이걸 허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조금씩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좀 애간장 터지게 조금씩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뭐 코인, 대출 플랫폼들이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활동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코인의 어떤 그 규제 완화가요. 우리 지금 SEC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특히 SEC는 이제 또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 뭐랄까요?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일반인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ETP 이거 허용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영국만 그렇게 했냐는 거죠. 지금 뭐 미국만 그렇고 중국만, 뭐 홍콩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 중동만 그럴까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그러면 다 이제 ETF는 안 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에 전 세계에서 코인이 새로운 합법적인 규제 안에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영국 법원에서 테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재산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뭐 세금 안 내서 뭐 소위 뭐 압류에 들어가고 채권 출심할 때 코인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실 뭐 디지털 달러죠. 테더랄지 뭐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미 중남미,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달러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연동해서 그냥 일생 생활의 경제 활동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화폐가 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발 도상국에서만 스테이블 코인을 씁니까? 지금 일본, 한국, 영국에서도 이게 지금 디지털 달러가 버젓이 유통이 되고 우리나라 업비트까지 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실제로 화폐처럼 유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요. 돈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나라 한국 중앙은행에서 원화를 무제한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행할까요? 발생할까요? 짐바브웨 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를 다른 나라에서 솔직히 누가 써줍니까? 기축통화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달러는 그게 되는 거죠. 미국의 국가부채 찍어도 받아주지 않으면 짐바브웨입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받아주면 미국의 국가부채를 받아주면 무제한 발행을 해서 이걸 누군가 다 수용을 해준다?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화폐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대신에 이 돈이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고요. 이게 결국 코인을 끌어올릴 겁니다. 코인베이스의 CBBTC, 이제 코인베이스 BTC라고 해서요. 이게 코인베이스 그 비트코인에 랩을 씌웠다라는 표현을 썼죠. 랩을 씌워서 비트코인 뭐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긴 좀 어려우니까 랩 씌워서 뭐 이더리움 같은데 태워서 디파이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RWA의 뭐 일종이 되겠죠. 시작과 동시에 코인베이스 이제 그 랩트 비트코인이 시총 1,300억 원에 근접했다.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걸요. 비트코인을 솔직히 이거 갖고 있으면 그냥 쟁여놓는 거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금덩이 집에 금고에다 쌓아놓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근질근질 할 수 있죠. 아니면 조금 리스크 테이킹 하려는 사람들은 이거 누구한테 빌려줘서 대출해주고 이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디파입니다. 맡겨놓고 뭐 이제 대출에 쓸지 뭐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다양한 상품 만들어서 이거 담보로 맡기고 이거 빌려주면서 이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말해 이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나온 새로운 금융 상품이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면 실은 무제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너희들 혹시 뱅크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좀 쟁여놓고 있어. 이게 지급 준비율입니다. 지급 준비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100원을 이제 누군가 이제 나한테 100원이 있으면 10원은 빼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놔두고 90원만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대출하면 이자 받고 돈 벌잖아요. 90원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10% 맡겨놓고 81원만 대출. 근데 이것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100원을 찍어서 이제 뿌려도 시중은행을 거치면서 대출을 사실상 이게 뭐 거의 무제한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제 그러니까 많아지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것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 금액보다 이게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유동성이 이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뭐 부동산, 뭐 우리가 뭐 유동성의 힘 하지 않습니까? 코인이 가장 많이 오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고금리였죠. 긴축했죠. QT 했지 않습니까? 긴축 재정했죠. 그러면 사실은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원을 흡수하면 딱 100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빚에 구축된 경제이기 때문에 어쪽 한쪽에서 이렇게 다리를 딱 빼는 순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집니다.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신용 파괴 원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난 1년, 2년간 발생을 했었죠. 지금부터는 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자, 크라켄 미국의 거래소입니다. SEC랑 여전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지금 배심 재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했답니다. 암호화폐는 그 SEC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SEC가 뭐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배심 재판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재판이 길어진다는 거죠. 지금 안 끝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FTX의 채권 채무 관계. 지금 뭐 잘못했다 그 뭐 법정 선고도 지금 뒤로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코인베이스 크라켄 소송 누가 봐도 코인베이스가 제가 볼 때 이길 게 뻔한데 왜 계속 이어집니까? 이거 자체가 리플 소송이랑 똑같아요. 리플은 사실 끝났습니다. 뭐 항소를 한다? 세요. 어찌됐건 이런 소송 같은 것들이 끝나줘야 그래야 상승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규제 명확성 해결 안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 사실상 이건 막고 있는 겁니다. ETF 됐다고요? ETF 돼도 이거 규제 명확성 제대로 재산 그 보장을 못 받으면 기관들은 주저주저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소송의 핵심이 뭡니까? 코인이 증권이야? 상품이야? 화폐야? 결국 이거라니까요. 규제 명확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싸우는 원맨쇼, 게리 겐슬러 끝까지 본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규제 명확성은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 말 바꾸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게 코인 규제. 이제 법이 통과되면 70% 이상의 코인은 상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CFTC 관할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활용 점정이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된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죠.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하필이면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돈을 찍어서 막 풀기 시작하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승수효과 막 화폐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때 지금 이 하락장에 매집했던 게 왜 중요하다? 지금 매집했던 코인, 지금 뭐 블랙락만 이더리움 ETF 형태로 계속 사 모으잖아요. 물론 고객들이 사는 겁니다. 코인, 회사, 인프라 계속 매집했던 거 언제 돈을 번다?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코인 규제 법들이 통과가 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선도 끝나고 그 이후를 보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장이 있습니다. SEC가 이달 내에 추가적으로 코인 기업을 또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SEC의 회계 연도가 9월 30일이랍니다. 사실은 SEC의 주 수입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송에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합의금 받는 겁니다. 그게 주 어마어마한 수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매출입니다. 회계 연도 끝나기 전에 한 건 더 해야 된다. 더 잡자. 지금 이런 분위기죠. 몇 주 동안 앞으로 이토로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SEC가 비트와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자, 코인니스에서 예전에 그 이토로 여기 이제 뭐 코인 거래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인데요. SEC가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150만 달러 내세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딱 3개의 코인만 팔 수 있다.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이더, 세 번째 비트코인 캐시만 팔아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SEC가 비트와 이더를 이제 상품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인정을 사실상 이건 한 겁니다. 그 게리 겐슬러는 항상 그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SEC가 최근에 이토로라고 하는데 벌금을 매기고 3가지 비트 이더, 비트코인 캐시만 파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그 EDXM이라고 했던 뭐 피델리티, 뭐 찰스 슈왑, 뭐 시타델이 세웠던 월가의 코인 거래소 있죠. 거기에서 당초에 4개 코인만 집어넣었던 거, 상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비트 이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개를 상정했죠. 이게 4대 천왕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상품으로 수년 전 2018, 19년도 그 게리 겐슬러가 MIT 교수 시절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더리움도 상품이구나.
대부분 지금 와서 믿냐라는 거죠. EDXM의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도 들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작년 11월에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상폐시켰죠. 이거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비트코인 캐시를 상폐한 겁니까? 그런 거는 알려줄 수 없고 우리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거든. 그거나 좀 구독해 줄래? 진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EDXM 거래소에서요. 그리고 한 달 전이었나 두 달 전이었나 여기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아이콘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건 사실 저로서는 상장을 테스트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렸다가 불과 하루가 안 돼서 그 도지와 시바이누 아이콘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가지고 논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문제가 있어서 뺀 게 아니에요. 도지 시바이누를 왜 이렇게 보여줬다 뺐다가 보여줬다 뺐다가 합니까? 비트코인 ETF 오버요? 해킹이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세계가 올라가 있는데요. 금융 세력은 일반인들의 탐욕과 공포를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놉니다. 이쪽으로 간다고 뭐 언론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보도를 하면요. 대중들, 일반인들은 그냥 우르르 이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보도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필패입니다. 필패. 이랬다 저랬다 하면 결국 수중에는 그 금액이 0원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마케팅 기법이 있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홈쇼핑 보시면 있죠. 실제 성분보다 조금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매진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요. 여기에 거짓말을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불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마케팅 기법은 알면서도 속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거를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덜컥 사는 거죠. 그 뭘까요? 소위 충동 구매라고도 하고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입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마케팅 기법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쓴다? 전 세계 금융 세력이 쓰는 겁니다. 이거 하면 지금 이렇게 비싼 거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알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전 내년쯤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감정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절제하셔야만 하겠죠. 어떻게 가능하다? 지식을 많이 일단 쌓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요. 이 지식도 잘못된 지식 혹은 뭐 어떤 편견이 들어간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만 있으면 성공합니까?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죠. 투자를 했는데 바로 성공하시던가요? 실패하죠.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습니다. 어떤 사람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도 겪는데 이것을 하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참고 다시 한번 도전하셔야죠. 이게 인내의 영역이 있겠죠. 뭐 투자뿐만 아니고요. 고수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어떤 경지에 오른 자. 전 손흥민 축구를 보면서 이 정도면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거의 예술이 가까운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격투기도 좋아합니다. 예전에 정찬성 선수랄지 정말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분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손흥민보다 축구를 못하고 정찬성보다 능력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동네 어떤 깡패 형이 뭐라고 하면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쓰죠. 이게 전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적의 의도를 오히려 간파를 하고 그것마저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건요, 그 채굴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량을 많이 이렇게 줄였다가 최근에 바닥 찍고 초록색 살짝 올라왔다. 이런 지금 뭐 차트를 나타냅니다.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와 이더가 오히려 바닥 찍고 증가하고 있어서 뭐 강세장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채굴자들은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운영 비용이 뭐 사실상 2배가 올라 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신형 채굴기를 매입을 했고요. 또 채굴한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사실 이거는 대형 채굴자 입장이죠. 대형 대기업들, 미국 상장사들은 뭐 채굴기 훨씬 더 많이 사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대주주님,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한테 돈 빌려서 비트코인을 그냥 현재 시가로 긁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 팔면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았죠.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다 미국 대형 채굴사처럼 투자하고 싶죠. 더 많이 사고 싶죠.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뭐 현금이 뭐 화수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공 이전에 지금은 조금 생존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도에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아니 그 전에는 뭐 18년, 15년도 있었지만 생존이 왔다 갔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트레이더들 난다긴다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저세상 가셨던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성공을 하려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해서 뭐 빚으로 사라, 영끌을 해서 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잉여 현금은 좀 놔두시고요. 생활이 불편해지시면 전 안 된다라고 보는 주입니다.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충실하셔야 이걸로 뭐 월급도 받으시고요. 사업 수익도 나겠죠. 이걸로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돈을 빌려서 이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까? 뭐 이제 뭐 저는 그걸 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금 몇 개월간의 하락과 조정으로 많이 지치셨다는 것을 저도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죠. 남아있는 명절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